당신의 아들은 출장 중이에요. 헛것을 본 노망난 환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비웃듯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헛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된 제 아들이 녹슨 계집 옆에서 낡은 그릇의 음식을 손으로 퍼먹는 모습을요. 짐승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말이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아들을 구출하겠다고. 70평생 험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이 손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쉬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순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남의 집 빨래를 빨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새벽 청소를 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손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하지만 이 손이 아들을 키웠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정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순자는 그날 밤 정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꼭 너를 성공시킬 거야. 아빠 없어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그날부터 하루에 3군데씩 일터를 오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슈퍼마켓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에는 부잣집 가정부 일을 하며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죠. 순자의 몸은 늘 피곤했지만 정우가 학교에서 상을 타고 돌아오는 날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공부를 잘했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은 정우를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정우가 참고서를 사달라고 하면 낡은 지갑을 열어 마지막 남은 돈까지 꺼내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우는 어머니의 헌신을 보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정우는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정우에게 야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우야, 라면 끓여줄까? 순자가 부엌에서 물었어요. 아니요, 엄마. 저 배불러요. 엄마나 드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 아이가 성공하는 날이 오면 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거야. 순자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순자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정우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우가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그 순간이 순자에게는 평생의 보람이었습니다. 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몇 년 후에는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성공했으니 이제는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우가 최서연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거대 로펌 대표의 딸이었고 정우는 그녀와의 결혼으로 상류 사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우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서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순자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순자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도 서연은 순자를 피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 외로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서연의 친척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의 낡은 옷을 비교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결혼 후 정우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점점 줄였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전화를 끊었어요. 정우야, 엄마가 보고 싶구나.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정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멀리하라고 압박했고 정우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순자는 외로웠습니다. 손자 민준의 얼굴도 본 지 오래되었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죠. 순자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지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순자는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진 속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2년이 흘렀어요. 순자는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감이 커질수록 순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우가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손자는 건강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아들 부부가 사는 대저택을 찾아갔어요. 저택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순자는 버스 창밖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고급 주택가가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도로와 잘 정돈된 가로수, 그리고 거대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순자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저택은 순자가 평생 본 집 중 가장 컸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순자를 압도했습니다. 순자는 정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혹시 서연이 자신을 쫓아낼까 두려웠죠. 순자는 정문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저택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후문 근처에는 담장이 낮았고 순자는 담장 너머로 마당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잘 가꿔진 잔디와 화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개에게 사료를 주고 있었어요. 개는 꼬리를 흔들며 서연의 손에서 사료를 받아 먹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개도 저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데 나는 2년 동안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구나. 순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순자의 시선이 마당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계집 옆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사람은 그릇 속 음식물을 손으로 퍼서 입에 넣고 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우였어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되었던 아들이 계집 옆에서 짐승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웠어요. 정우는 그릇을 바닥에 놓고 네 발로 기어가듯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정우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성과 활력은 온데간데없고 공허함만이 그의 얼굴을 채우고 있었어요. 순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순자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순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순자를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어요. 행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료진이 순자를 들것에 올리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하얀 병실 천장을 보며 정신을 차렸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어제 본 광경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통증이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야, 정우 엄마야. 정우 좀 바꿔줘. 서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우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리고 어제 헛것을 보셨나 봐요. 노망난 환자가 왜 자꾸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헛것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들이 계집 옆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말이에요. 순자는 병실을 나와 저택으로 다시 가려 했지만 담당 의사가 말렸어요. 할머니,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순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의사의 손을 뿌리쳤어요. 놔줘요. 내 아들이 저기서 고생하고 있다고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순자를 진정시켰습니다. 순자는 결국 병실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계속 아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순자는 퇴원 서류를 강제로 작성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택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멈춰 섰어요. 서연이 경비를 강화했을 것이고 정우를 더 깊이 감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자는 이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정우를 무력화시켰고 순자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짐승처럼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며느리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아들을 구출하겠다고 다짐했죠. 순자는 냉철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순자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정우 어머니인데요. 정우가 회사에서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지 아시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아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냉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수소문을 계속했어요. 1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민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박정우 이사님의 비서였어요. 조민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정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조민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사님은 부당 해고되기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이사님에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시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약물이라고?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이 이사님께 신경안정제라고 하면서 약을 먹이셨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이사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그 상태에서 사모님이 이사님을 설득해서 모든 재산 명의와 금융 권한을 사모님 앞으로 넘기게 하셨습니다. 조민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가 계집애.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민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사님이 그렇게 된 건 사모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이사님은 정신적으로 무력화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정우를 구할 방법이 있어요? 조민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택 경비가 철저해요. 사모님이 고용한 경호 인력이 24시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민성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학대 증거와 이사님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조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들의 동선이나 배치는 어떻게 돼요? 순자가 물었어요. 조민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경비가 있고 저택 내부에도 경호원들이 순찰해요. 하지만 가정부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순자는 가정부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가정부로 잠입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저택 근처를 배회하며 가정부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아침 일찍 저택으로 들어가고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순자는 가정부 중 한 명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가정부들은 순자를 경계하며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저택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순자는 결혼식 날 서연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누가 저런 늙고 지저분한 사람을 가정부로 쓰겠어? 서연이 다른 가정부를 보며 비웃었던 말이었어요. 순자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가장 방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나이 많고 순박하며 무력한 가정부였어요. 순자는 그런 모습으로 위장하여 저택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계집 근처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이 아들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외부와의 소통 창구였어요.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가정부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순자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순자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경력을 적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들통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위조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오래된 친구에게 부탁하여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순희로 바꿨어요. 그동안 며느리 서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저택 경비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수상한 노인이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서연은 감시망을 더욱 철저히 강화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입계획 실행 직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순자는 작은 새방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정우가 처음 학교에 입학한 날, 명문대에 합격한 날, 대기업에 입사한 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순자는 사진첩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사진첩을 마당에 가져가 태우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사진들을 집어삼켰고 순자는 과거의 자신을 지웠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헌신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순자는 오직 복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만을 남겼습니다. 순자는 독한 결의를 다지며 불꽃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것을 박살낼 거야.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로운 이력서와 신분증명 서류를 들고 저택으로 향했어요. 저택 정문에는 가정부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지원하러 왔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경비는 잠시 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 면접장으로 안내받았어요. 면접장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어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순자에게 굴욕적인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저 바닥을 닦아보세요. 서연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순자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서연의 굴욕적인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서연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이고 식사는 직접 해결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가정부로 최종 채용되어 저택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철저한 감시 아래 첫날부터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경비가 순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순자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 다른 가정부들과 함께 아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순자를 불렀어요. 김순희 씨, 오늘은 2층 방들을 청소하세요. 서연이 지시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 복도를 걷다가 순자는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어두웠고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순자는 정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들고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순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나갔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방을 청소하면서 아들의 비참한 상태를 근거리에서 확인했어요. 정우는 깨어나지 않았고 침대 옆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감시 때문에 정우와는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정우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순자는 헤어핀으로 자물쇠를 따려 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순자는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조민성의 연락처와 함께 최 회장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새방으로 돌아가 조민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민성 씨, 저 김순이에요. 아니, 이순자입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민성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제 번호를... 순자는 정우의 방에서 수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조민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카페에서 만나요. 조민성이 말했어요. 다음 날 저녁 순자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민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조민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사님의 재산이 사모님에게 넘어간 과정에는 사모님의 아버지 최 회장이 법적으로 공모했어요. 조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어요. 최 회장이요? 조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 회장은 거대 로펌의 대표예요.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이사님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을 회사에서 부당하게 축출했어요.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조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 음모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USB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그 USB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조민성은 망설였어요. 할머니, 최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보복이 두렵습니다. 조민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조민성의 손을 잡았어요. 조민성 씨, 우리 정우를 구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조민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을 받았습니다. 조민성 씨 출근길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조민성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순자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조민성 씨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순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 회장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임을 순자에게 확인시켰어요. 순자는 병원을 나와 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조민성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는 사고 직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USB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3층 서재, 책장 뒤, 왼쪽에서 5번째 책. 순자는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였어요. 순자는 거대 로펌과 권력을 등에 업은 최 회장과 서연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고독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다졌어요. 정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조민성이 남긴 단서를 분석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3층 서재라면 저택 안에 있을 것이고 순자는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곳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자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색했어요. 민준은 아직 어렸지만 아들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준과 접촉할 기회를 엿봤어요. 며칠 후 순자는 저택 마당에서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혼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나타나 민준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아쉬움을 삼켰어요. 하지만 민준은 이미 할머니가 가정부로 잠입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연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민준과 접촉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민준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민준은 매일 오후 3시에 학교에서 돌아왔고 저택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근처 공원에 들렀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민준이 다니는 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학교 정문에서 나왔어요. 민준은 혼자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 맞죠?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꼭 껴안았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야.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를 구해주세요. 엄마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해요. 순자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순자가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가정부로 들어오신 거 알아요. 할머니가 떨어뜨리신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가 저택 근처를 배회할 때 계집 근처에 떨어뜨린 작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은 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신 걸 알았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아빠를 계집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줘요. 아빠는 매일 약을 먹고 멍하니 있어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가 놀라 물었어요. 민준아, 너가 어떻게 해?
민준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짓을 몰래 촬영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때리고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다 찍었어요. 순자는 USB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민준아, 정말 대단하구나. 순자가 민준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할머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순자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훌륭해. 이제 할머니가 아빠를 구할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과 헤어진 후 순자는 새방으로 돌아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서연이 정우에게 폭언을 하고 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는 민준에게서 받은 USB와 조민성이 남긴 USB의 단서를 조합했어요. 조민성은 3층 서재에 USB를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저택에서 그 USB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준 USB만으로도 서연의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이제 2개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복수 계획의 동력을 완성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강태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평판이 좋은 인권 변호사였어요. 순자는 접수처에서 강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학대당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순자를 강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강태호 변호사는 50대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자를 맞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강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정우가 계집에서 밥을 먹던 모습, 서연의 학대, 최 회장의 음모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준 USB를 꺼내 강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강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서연이 정우를 학대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강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파렴치한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입니다.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어요?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연이 정우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야 합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택에 가정부로 잠입해 계시니까 서연이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세요. 그러면 법정에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자에게 초소형 촬영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단추처럼 생겨서 눈에 띄지 않아요. 옷에 달고 다니면 됩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순자는 카메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서연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저택에서 서연의 동선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정우의 방 근처를 지나가며
서연의 행동을 살폈어요. 서연은 매일 밤 10시에 정우의 방에 들어가 약을 먹였습니다. 여보, 약 먹어. 서연이 차갑게 말하며 정우에게 약을 건넸어요. 정우는 멍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순자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약물 투여 후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비밀 금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이 금고를 여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어요. 순자는 강 변호사가 준 카메라를 옷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완벽한 가정부 역할을 수행했어요. 김순희 씨, 오늘 청소 잘했어요. 서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곧 아빠를 구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순자는 민준을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민준아. 할머니는 아빠를 반드시 구해낼 거야. 순자는 이제 복수 계획의 실행 단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와 잠입을 통해 서연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어요. 순자는 서연의 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고 그날은 장시간 외출했어요. 순자는 다음 금요일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강 변호사가 제공한 고화질 초소형 카메라를 옷 단추 사이에 은밀하게 숨겼어요.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았고 순자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이야. 정우야, 엄마가 너를 구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저택으로 향했어요. 저택에 도착한 순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오후 5시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김순희 씨,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2층 청소 끝내고 퇴근하세요. 서연이 지시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사모님. 서연이 저택을 나가자 순자는 긴장감 속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서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순자는 2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이동하며 서연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방으로 향했어요. 여보, 일어나. 서연이 차갑게 말하며 정우를 깨웠습니다. 정우는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서연은 정우의 팔을 잡아 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서연은 정우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고 계집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이어지는 창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서연이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 정우 앞에 던졌습니다. 먹어. 서연이 명령했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그릇의 음식을 손으로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정우가 밥을 다 먹자 서연은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먹어. 서연이 고용량의 약을 정우의 입에 강제로 넣었어요. 정우는 저항하지 못하고 약을 삼켰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았어요. 이것이 정우가 판단력을 상실하고 서연에게 종속된 결정적인 이유를 입증하는 핵심 영상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잠입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서연은 정우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갔고 순자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척했습니다. 서연이 정우를 방에 눕히고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순자는 복도 구석에서 서연의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서연은 약물 투여 직후 자신의 방 비밀 금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순자는 며칠 전부터 서연이 금고를 여는 장면을 몇 번 목격했고 비밀번호의 일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금고를 열 때 누르는 숫자, 소리와 손가락 움직임을 기억한 순자는 비밀번호가 0-7-2-8이라는 것을 추측했어요. 서연이 금고를 확인하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방으로 들어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순자는 숫자 0-7-2-8을 눌렀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문서들을 재빨리 살펴봤습니다. 정우의 재산 포기 각서와 해외 비자금 계좌 명세가 있었어요. 서연이 최 회장과 공모해 작성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으로 문서들을 사진 촬영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금고를 닫고 방을 나왔어요. 서연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순자는 이미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순자는 저택을 나와 곧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확보했어요.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사무실로 오세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강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강 변호사는 순자가 촬영한 영상과 문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 증거들로 서연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 정우를 구할 수 있겠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저택에 가시면 안 돼요. 서연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저택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갑자기요?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수상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굴욕을 안겨주려 했던 순자의 복수가 이제 아들을 구출하고 거대 악의 축을 무너뜨리는 정의 실현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강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정우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재산 반환 및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순자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서연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소송 제기 사실은 서연에게 즉각 통보되었습니다. 서연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와 공포를 느꼈어요. 서연은 아버지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순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순자의 증거는 아들이 계집에서 밥을 먹는 비참함을 세상에 알리고 며느리의 모든 것을 파탄낼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순자는 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를 구할 거야.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저택 서재에 앉아 법원에서 온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김순희, 아니 이순자. 서연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순자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정부로 위장해 저택에 잠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연은 즉시 아버지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순자를 무력화시켜야 해요. 지금 당장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서연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고 악랄한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먼저 순자의 과거 의료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순자는 몇 년 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서연은 그 기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최 회장이 소개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노인을 편집증적 망상증 환자로 진단해 줄 수 있어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은 얼마죠? 서연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의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서연은 그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순자가 편집증적 망상증을 앓고 있으며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언론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제 시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서연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서연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작성했어요. 한편 서연은 민준을 미국 명문 기숙학교로 강제 유학 보내는 절차를 비밀리에 가속화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여권과 비자를 준비했고 항공권도 예매했어요. 민준아, 너는 곧 미국으로 떠날 거야. 거기서 공부하면 훨씬 좋을 거야.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서연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매수한 사설 경비들이 순자의 새방으로 급습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비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순자 씨죠? 경비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순자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비들은 순자를 강제로 붙잡았어요. 우리는 최서연 씨의 지시로 왔어요. 당신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순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나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하지만 경비들은 순자를 차량으로 끌고 갔어요. 순자는 차량 안에서도 계속 저항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나를 놔줘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경비들은 순자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순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머니 속에 있던 강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기억했어요. 순자는 재빨리 메모를 꺼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메모는 바람에 날려 도로 위에 떨어졌어요. 이송 중이던 차량을 발견한 한 시민이 메모를 주었습니다. 메모에는 강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시민은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순자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시민이 말했어요. 강 변호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디서 메모를 주었어요? 시민이 위치를 알려주자 강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불법적으로 인신 구속당하고 있어요. 즉시 출동해 주세요. 경찰은 강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순자를 이송하던 차량을 추적했어요. 차량이 정신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차를 세우세요. 경찰이 명령했어요. 경비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경찰이 차 문을 열고 순자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경찰은 경비들을 체포했고 순자는 극적으로 구출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순자는 서연의 잔혹함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강 변호사를 만났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강 변호사가 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변호사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서연이 민준을 공항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미국으로 강제 유학 보내려고 해요.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순자는 자신의 안전보다 손자의 유학을 막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 민준을 막아야 해요.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법적 절차로는 민준의 출국을 막을 수 없어요. 순자는 고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연과의 싸움을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는 대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여 여론의 힘으로 서연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민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순자는 강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 파일을 요청했어요. 강 변호사는 순자의 결심을 존중하며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순자는 즉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학대당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순자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순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순자는 기자를 만나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정우가 계집에서 밥을 먹는 영상, 서연이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장면, 재산 포기 각서와 비자금 계좌 명세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기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희가 보도하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빨리 보도해 주세요. 제 손자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순자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법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강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님, 우리 민준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순자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언론사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당한 끔찍한 학대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정우가 계집에서 밥을 먹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어요. 영상이 스크린에 비추어지자 기자회견장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우가 낡은 그릇의 음식을 손으로 퍼먹는 모습, 서연이 고용량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기자가 외쳤어요. 순자는 이어서 서연의 재산 탈취 증거 문서들도 공개했습니다. 정우의 재산 포기 각서, 해외 비자금 계좌 명세, 최 회장과의 공모 내용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제 며느리 최서연은 제 아들을 정신적으로 무력화시켜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거대 로펌 대표인 그녀의 아버지 최 회장이 이 모든 범죄에 공모했어요. 순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상과 증거들은 즉시 뉴스로 보도되었어요. SNS에서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폐륜 며느리 최서연, 시어머니의 헌신 짓밟아, 재벌가 딸 남편을 계집에 가두고 학대, 거대 로펌 대표, 사위 재산 탈취 공모 의혹. 언론의 헤드라인은 서연을 향했어요. 서연은 순식간에 폐륜 며느리로 낙인 찍히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서연의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검찰은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연의 학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검찰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검찰은 최 회장의 로펌도 불법 경영권 관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로펌 사무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몰려들었고 최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수사를 지켜봤어요. 한편 서연은 공항에 도착해 민준을 데리고 출국 수속을 밟으려 했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서 벗어나야 해.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민준은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갈 거예요. 하지만 그때 공항 직원이 서연을 막아섰어요. 최서연 씨, 검찰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국하실 수 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민준을 데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곧이어 경찰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서연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민준은 경찰에게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곧 할머니가 올 거야. 경찰이 민준을 안심시켰어요. 순자는 강 변호사로부터 민준이 보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순자는 민준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민준이 순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꼭 껴안았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손자와의 생이별 위기를 극복했고 그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감격적인 재회를 했어요. 서연은 경찰에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연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동결되었어요. 최 회장도 로펌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 회장, 불법 경영권 관여로 수사 착수. 언론은 최 회장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어요. 순자는 서연이 구속된 다음 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경찰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순자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정우를 서연의 감금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출하여 전문적인 의료시설로 옮겼습니다. 정우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정우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지만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가 순자에게 설명했어요. 순자는 매일 병원을 찾아 정우를 돌봤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순자를 또렷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정우야. 이제 다 끝났어. 정우는 계집에서의 끔찍했던 시간을 속죄하듯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외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정우를 안았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순자는 아들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복수의 완결을 보았어요. 한편 강 변호사는 서연과의 이혼 및 재산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강 변호사는 순자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서연은 정우를 정신적으로 무력화시켜 모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 최서연은 원고 박정우에게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이혼을 승인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자의 완승을 이끌어냈고 정우의 재산을 거의 전부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순자는 이제 복수의 목표를 넘어 아들과 손자가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우야, 민준아,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순자의 이야기는 한 노인의 헌신과 분노가 거대 권력과 맞서 승리한 사회정의 실현의 사례로 언론에 기록되었습니다. 70대 노모, 폐륜 며느리 물리치고 아들 구출. 한 어머니의 용기가 거대 권력을 무너뜨렸다. 순자는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건 해결 1년 후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재활치료를 완벽하게 마치고 어머니와 손자와 함께 평범한 주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택이 아닌 작은 주택이었지만 그곳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민준과 함께 놀아주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오늘 공원에 가요. 민준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민준아. 가자.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과거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정우는 순자에게 헌신을 다하며 속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할게요.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우야. 엄마가 할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집스럽게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 제가 평생 엄마한테 빚진 거 알아요. 이제라도 조금씩 갖고 싶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민준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계집에서의 비극적인 기억을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민준이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순자는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편 서연은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최서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서연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에게마저 외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서연은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서연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도 몰락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어요. 과거의 부와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최 회장은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욕심이 딸을 망쳤어. 최 회장은 후회했지만 순자와 정우에게 더 이상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우는 과거의 대기업 임원직 대신 소규모 사회공헌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정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 이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물질적 성공보다 윤리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에필로그 장면에서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따뜻하고 소박한 아침 식탁에 정우와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우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어요. 민준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맛있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장면은 계집에서 짐승처럼 밥을 먹던 정우의 과거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회복과 진정한 안식이 이곳에 있었어요. 정우야, 민준아,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와 민준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도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 순자를 꼭 안았어요. 순자는 자신의 복수가 며느리의 인생을 박살낸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과 정의를 되찾은 승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현대 가족의 비극을 극복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헌신적인 모성애와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언론은 순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1년 후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한 어머니의 용기가 만든 기적. 순자는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정우와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이야.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평생을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며느리의 잔혹한 학대로 계집에서 밥을 먹게 된 아들을 발견하고 일으킨 기적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70평생 거친 손으로 걸레를 들고 가정부로 위장해 잠입한 순자는 결국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 승리했어요. 며느리 서연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다시 삶을 되찾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이 아닌 가족의 사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악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식탁에서 함께 웃는 순자와 정우, 민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